과잉 유동성, 저금리 유동성이 굉장히 퍼졌을 때, 특히 코로나 이후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는 영끌족들, 그 영끌족들 왜 샀죠?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평생 내 집 마련 못한다, 이 말에 공포 수요로 넘어가서 산 거죠. 맨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집 안 사면 너는 벼락거지가 된다. 언론이 조롱했죠. 그런데 진짜 벼락거지 되게 생겼다. 집을 샀다가. 벼락거지 친구의 질투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누가 봐도 소설이죠. 호가만 들여다보고 있나 보다. 집값 얘기 워낙 민감하니까 말 안 하는데 계속 얘기 꺼내고, 불로소득 6억 원 얻었다고 잘 살아서 좋겠다고 비꼬고, 너네 부부 같은 사람이 벼락거지로 만들었고 적폐다. 저거 누가 봐도 소설이죠. 아유, 요즘에는요 기자들이요 기사를 낼 게 아니라 소설집을 내면은 베스트셀러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만나겠어요? 친구예요 저게? 저런 인성이면은 친구로 만나지도 않는다. 앞에다 대놓고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상의 A씨 만들어서 벼락거지는 저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고, 너네는 투자 잘했는데 저들이 지금 집값 떨어진다고 하는 건 단지 질투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심리 만드는 거죠. 저희가 언제 영끌족들 불로소득 얻어서 쓰레기들이다,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희는 항상 다주택 투기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지도 않을 집을 가지고 있어서 집값을 올렸다, 이걸로 인해서 영끌족들은 당했다, 이제 그 이자 부담 떠안는다. 그래서 영끌족들은 저희 말이랑 반대로 행동했지만 안쓰럽다, 이 얘기했죠. 다주택 투기꾼들에 대해서 욕했죠. 왜 무주택자들은 인성 쓰레기고 남 잘되는 꼴 못 보는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고, 저런 식으로 자꾸 소설을 쓰신다. 그 사람이 6억 올라서 그게 배 아파서 무주택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져 가고 있어서 주거 안정이 힘든데 자꾸 어떤 투기꾼 놈들이 전세가도 올리고 월세가도 올리려고 해서 살기가 힘들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지금 무주택자들이 질투 때문에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나만 벼락거지였나? 집안 사면 벼락거지, 뭐 벼락거지 심세, 계속 이런 이야기 했죠. 근데 벼락거지가 왜 벼락거지예요? 그리고 집 산 사람들은 우리 벼락부자다, 일을 왜 하는지, 벼락부자 줍줍 3억 투자해서 15억 번다, 벼락부자의 먹튀,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벼락 맞을 것들이. 그런데 지금 어때요? 양극화, 강남은 오르고 매각은 안 떨어져요. 양극화 심각하죠. 반포 아리팍 잠실 재건축 하락거래, 또 강남 상구 떨어지고 있죠. 대선만 기다려요. 대선 끝났어요. 어때요 지금 송파 상황? 아파트 억대 하락, 억단위 하락, 단지 속출. 벼락거지는 진짜 누가 벼락거지예요? 이런데 물린 사람들이 벼락거지 된 거예요. GTX 호재에 속아서. GTX 라인은 서울까지 출퇴근이 좋다고 하고, 막상 써봐도 출퇴근 불편하면은 사가지고 요거 차익 남겨서 서울로 갈아타기 하지 뭐. 이런 장밋빛 꿈에 있었겠죠? GTX 지역이 오른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막상 그 돈 주고는 절대 안 살 아파트들을 본인이 비싸게 사서 거기 살던 누군가가 갈아타기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GTX가 뭐가 얼마나 그렇게 좋아요? 그럼 차라리 GTX 나오기 전에 KTX 있었는데 KTX 부산역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기 좋다고 하시죠. 이론상으로는 같은 건데, 물론 거리상으로는 더 멀지만. 그리고 매매 거래량 떨어진 거 금융위기 때보다 줄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건 뭐 1236건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신고일 기준이고, 계약일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한 1500, 600건 나왔죠. 그래 봤자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죠. 그리고요, 심리 계속 올라간다, 대선 이후 계속 올라가는 심리요? 오래 못 갔죠. 채 2달도 못 갔다. 그래도 김옥균보단 낫죠. 3일 천안은 넘어섰으니까. 3달 천안 못 갔죠. 그래도 서울이라고 계속 오르느냐? 아니죠. 강남 심리는 어때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같은 유동성 축소와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 자,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은 진짜 말할 것도 없죠.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안 사는데 그 피로감이 금방 풀리진 않죠. 피로라는 게 뭐예요? 아, 나 지금 업무에서 너무 피로해. 그렇다면은 그 피로를 없애기 위해서는 집에 가서 쉬어야죠. 그것처럼 집값 급등 때문에 피로해. 그러면은 그 피로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집값이 떨어져야죠. 근데 집값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집값이 조금 조정은 되지만요. 하락이라고 안 하죠. 조정은 되지만 금방 다시 오를 거다. 이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예요. 피로감이 풀리지가 않았는데. 열정페이 주면서 노동의 피로는 노동으로 풀어라, 이거랑 뭐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럼 떨어진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뭐예요?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인데, 자, 지금 LTV 아무리 풀어준다고 해도 소용없다 그러죠. 왜? DSR 때문에. 아유,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그래요. 대출 총량 알아서 줄고 있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지금 경제 위기가 와서 자영업들 힘들고요, 금리를 낮추겠습니다, 이거 돼요? 터키, 일본 이런 데 보면은 금리 낮추면 어떤 식으로 개박살이 나는지 답이 보이죠. 일본은 기축통화인데도 지금 화폐가치 하락이 심각합니다. 여기는 금리 못 올리죠. 못 올리는 경제를 만들어왔죠, 우리 아베님께서. 그리고 물가가 4.8%로 급등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잡힐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요. 하반기 6% 갈 수 있다고도 합니다. 금리를 올리는데. 근데 지금 뭐 기준금리 2.5%요? 요걸로 끝날 것 같아요? 요걸로 끝나더라도 시중금리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창용 신임 총재님은 뭘 가장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성장보다 물가가 더 두렵다라고 그랬죠.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오고 있죠. 스태그가 성장 침체고 플레이션이 물가 가속이죠. 근데 성장보다 물가가 더 무섭다라는 것은 스태그보다 플레이션이 더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물가가 계속 정점을 찍고 있으면요, 기준금리는 계속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가 모두 우려되지만 물가가 더 걱정스럽다. 즉, 이 볼커님이 우리나라에 나왔다. 문제는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요, 집값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주거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게 보일 뿐이지 세계적으로 낮은 편도 아니다. 그런데요, 그 물가가 극단적인 경우 6%에 달할 수도 있다는 거는 미쳤다는 거예요. 이주열 총재가 선제적 금리 인상으로 빛나는 업적을 이뤘다요? 그거 끊임없이 따라가주지 않으면 그 업적은 무산된다. 선제적 금리 인상으로 조금 잡았는데 지금은 가속화해서 올려도 요 모양이다. 거기에 예상치 못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졌죠. 그거는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아요. 푸틴이 루틴을 바꿔서 이제 정전합니다. 벌어질 가능성 거의 없죠? 왜?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을 텐데. 그러면요, 전쟁이 장기화되든 단기적으로 끝난 경우는 러시아 경제 붕괴인데, 러시아 경제가 붕괴되면, 그래서 전쟁이 일찍 끝나면 그게 과연 우리나라한테 좋은 일일까? 러시아 경제 붕괴되면은 러시아에서 지금 달러가 안 되면 뭘로 지금 외환을 쌓고 있다고 하죠? 위안이죠. 그러면은 중국이 러시아한테 위안을 빌려주면서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중국도 같이 무너질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중국이랑 붙어 있죠. 물론 가운데 북한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렇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죠. 수출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상황 아니에요, 뭐라든. 그 전쟁이 터진 것부터가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요, 시중금리가 더 빨리 오를 수밖에 없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 돌파했답니다. 얼마 만에요?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3% 돌파했다. 2018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때 미중 무역전쟁 터지기 전이죠. 미국에서 금리 이때까지 올리고 있었을 때죠. 그리고 양적 축소 들어가고 있었을 때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막 올라갔죠. 지금이 딱 그 상황인데 문제는 이때는 떨어뜨릴 요인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올라갈 요인밖에 없죠. 국제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시중금리. 국채에 대해서 뭐예요? 그걸로 은행채 사들였죠. 은행채 사들이면 은행채 금리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무리 국가가 그래도 내가 손해보면서 그걸 해줄 필요는 없죠. 은행들한테. 그러면 은행채 금리 올라갑니다. 은행채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은행들은 이자 많이 내는데 걔네들은 바보예요? 당연히 그거 대출자들한테 돌리죠. 그러면 시중금리는 더 빨리 올라간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초 이때보단 낮아도 시중금리가 더 높은 이유가 그거다. 지금 매파 서프라이즈가 남았다. 아직 달러 20년의 최강세인데 이 서프라이즈가 터진 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물론 선제적 반영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엔 3월 금리 인상 한 번밖에 안 했는데도 환율이 지금 미쳤어요. 사장님이 미쳤어요가 아니라 환율이 미쳤어요 지금. 그거는 5월 빅스텝에 관한 심리가 선제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막상 하게 되면 조금 또 달라지는 게 있죠. 그리고 6월에 자이언트 스텝이 있죠. 이런 것들까지 따져보면은 아주 큰 서프라이즈 파티가 남아있다. 아유, 나 저번 생일 때 친구한테 한 50만원짜리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아, 그러면 나도 50만원 받겠거니 하고 그런 선제적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막 옷도 좋은 거 입고 그런 대비까지 했는데 막상 보니까 더 큰 파티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죠. 뭔가 더 달라지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서프라이즈 파티가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요,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 커졌다. 즉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자, 6월에 1.5에서 1.75까지 올라간다. 자이언트 스텝까지 한다고 거의 90%가 넘죠.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를 이달 동결할 경우 금리가 역전되죠. 그러면 뭐 이창용 총재가 금리 역전 괜찮대요. 금리 역전이 괜찮다가 아니라 금리 역전으로 인한 자금 유출 가능성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지만 환율 인상으로 물가 상승률이 폭등하는 것이 걱정된다. 이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는 금리 역전을 쉽사리 두고 보지는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6월에 미국에서는 자이언트 스텝 하는데 우리나라는 못한대요. 6월엔 못하죠. 금통위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일단 5월엔 선제적으로 올리고 봐야 되고 자이언트 스텝까지 하면은 7월에 우리나라도 빅스텝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무슨 2.5%도 굉장히 낮게 잡은 거예요. 2%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연말에 2%라고 국내에서 막 주식 분석 기관이나 다 그런 데서 이야기했죠. 왜? 거기는 저금리가 좋으니까. 그런데 금리가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못하겠고 최대한 조금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도 투자자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준금리 인상. 근데 여태까지 우리 2030 혹은 MZ세대라고 했죠. 이들에게 늘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투자를 한다. 투자를 알아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초보자의 행운이다. 이게 답이 나오는 게 뭐냐? 진짜 투자를 아는 사람들은 국제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규제를 하는데 집값이 오른다는 말에 넘어갈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규제를 한 지역들이 아닌 곳에 풍선 효과가 들어갔죠. 그런데도 규제 때문에 집값 오른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리고 규제 완화한다니까 또 오른다고 하니까 또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초보자의 행운이 왜 가능했냐? 카지노 같은 데서도 막 초보자들 돈 따는 거 보면은 어떻게 따요? 카지노에서 뽑아가기만 하면 안 되니까 어느 날은 좀 잭팟이 터지게 되는 날 조정을 해놓죠. 예전에 뭐 군대에서 선임이 있었는데 카지노 같은 데서 일을 봤는데 주머니에 리모컨 넣고 다닌다면서요. 그래서 조정해서 터트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100% 맞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잭팟이 계속 터지는 시기에만 갔던 거예요. 평생 저금리일 줄 알았죠. 근데 그게 2008년부터 생긴 거예요. 지금 한 40 정도 되는 나이, 30대 후반 정도가 보통 2008년에 졸업하면서 사회생활 시작하죠. 그때부터 꾸준한 저금리였어요. 그 시기에만 했으니까 운 좋게 된 거지. 이게 투자를 알아서 들어갔어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가짠죠. 화폐 가치 하락으로 계속 올라간대요. 그 이상으로 거품이 쌓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죠. 왜? 저금리였으니까. 모르니까. 본인이 경험해 본 거는 그게 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고금리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게 2018년, 2019년 이후 계속 진행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인 저금리 하니까 아 그래도 오르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난 틀리지 않았어. 근데 이미 머리끝까지 올랐는데 거기서 하이힐 신어서 막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렸어요. 피에로처럼 사다리 2개 타고 올라가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안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살 거예요?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론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벼락거지라는 거짓에 속아서, 벼락거지는 손해본 거 없습니다. 거짓에 속아서 진짜 벼락 빚거지로의 길을 밟게 됐다.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려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